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는 지도부를 거의 잃은 상태죠. 이스라엘은 지난 1일 레바논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감행했고 이에 이란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은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교전 지역 내 민간인 피해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국 내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레바논 정부의 이름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는데요. 전쟁은 헤즈볼라 이름으로 치러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연일 레바논의 영토를 포격해도 레바논 정부는 그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또 이렇다 할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오늘은 레바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무려 두 분이나 저희들이 모시고 레바논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각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중동 이슬람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 성인과입니다. 현대 중동 역사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레바논에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도를 유심히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과 중동 사이 길목에 있고 이 위치가 지리적으로 참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요즘 한참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레바논의 역사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지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실제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좀 굴곡이 많았던 것 같은데 레바논의 역사를 좀 설명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 레바논이 굉장히 복잡한 나라입니다. 왜 복잡한 나라냐면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거든요. 네. 그 오스만 제국이 원래 지배했던 땅이에요. 네, 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땅을 나눠 갔는데 네. 이때 1916년에 영국과 프랑스가 맺었던 사이크스 피코 협약에서 이 프랑스가 이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갖게 됐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시리아 위임 통치령을 프랑스가 하는데 네. 이 레바논 산 쪽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프랑스를 열렬하게 후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론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들은 십자군 때도 십자군을 도와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한 1000년이 되는 시간 후에 이들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프랑스한테 요구를 합니다. 프랑스의 당시 총독으로 있었던 구호 장군에게 우리 국가를 세워달라. 이 국가를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리아스 페트로스 화이에크. 총대주교가 네. 야, 우리 국가를 세워달라. 우리 마론파 국가를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 주교가 구로 장군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 장군이 그게 감화가 돼서 네. 그런 국가를 만들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론파 사람들이 살던 곳은 레바논 산 지역이에요. 레바논 산 지역이 굉장히 험합니다. 저도 가봤지만 어마어마하게 험해요. 근데 거기서 사는 건 안전한데 국가가 거기서만 있으면은 존속하기 어렵거든요. 너무 왜냐면 척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산에서 나와서 베이루트 쪽까지 가서 트리폴리까지 연결되는 도시까지 해서 나라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프랑스가 만든 게 대레바논을 만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마론파를 위한 국가를 만들었으니까 마론파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도시에 레바논이나 레바논의 베이루트라든지 트리폴리 쪽 가면은 당연히 무슬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과 같이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1932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네.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당연히 인구조사에서 마론파가 더 많은 걸로 나와요. 예, 근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엔 1943년에 나라를 만드는데 마론파, 즉 크리스찬들이 6, 네. 그리고 무슬림들이 5, 6대 5의 비율로 정권을 나눠 갔대. 대통령은 마론파, 그리고 마론파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든 게 이게 레바논입니다. 6대 5로 나눴지만 사실 많은 권력을 마론파가 더 가졌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힘을 빌었고 프랑스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마론파가 그냥 프랑스 자체고요. 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죠. 네. 프랑스가 뒤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론파를 위해서 만든 기독교 국가거든요. 국가가 레바논이다. 예, 레바논. 예. 근데 어쨌든 레바논 산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영토를 좀 확장할 수밖에 없었고 베이루트 이 지역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이슬람이 있었고 네. 그래서 같이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네. 마론파에 힘을 주기 위해서 네. 6대 5로 비율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네, 베이루트라든지 이 도시를 그 당시에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 중동의 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레바논은 중동의 스위스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번영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갔으면 번영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 민족, 한 뭐 종교로만 구성되더라도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프랑스라는 어떤 제국주의가 와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뭐 만들어줬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또 마론파와 이슬람이 섞여 있어서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네. 일단 마론파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마론파는 어떤 4세기쯤에 지금의 안티오키아 지방에서 네. 있다가 네.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서 당시 로마 교회의 박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박해입니다. 원래 로마 가톨릭 초창기 교회들이 많이 싸웠잖아요. 네네 간섭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네. 레바논 쪽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네. 마론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리스 정교회가 있죠. 네. 그리스 가톨릭이 있죠. 네. 아르메니아 가톨릭이 있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죠.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많아요. 프로테스탄트까지 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룹이 총 적어도 6, 7개, 8개 정도가 있어요. 크게. 네. 이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크리스찬으로서 의석을 나눠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슬림들은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마론파가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가장 힘이 센 그런 종파입니다. 그래서 일단 6대 5로 크게 이제 마론파와 뭐 이슬람 이렇게 나눠서 일단 좀 구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정부 구성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 그리고 네. 총리는 순위파, 순니, 네. 그 의장은 시아파.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권력 분점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기독교와 무슬림이지만 그다음에 또 두루제라는 또 다른 또 종파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가장 많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기독교 마론파에서 대통령을 하고요. 총리는 순니파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시아파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뭐 국방장관은 뭐 두루지 쪽에서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이렇게 해야만 사실 서로 다른 종파들 간의 어떤 내전이 조금이라도 충돌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의석은 6대 5 정도로 네. 그렇게 처음에는 43년에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죠. 인구 구성이 좀 바뀌어서요? 예. 네. 인구 구성이 조용하게 바뀌면 아무 없는 조용한 좋은 나라가 됐죠. 네. 그 싸워요. 75년부터 90년까지 15년 동안 내전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내전이 있었죠. 15년간. 근데 사실 이제 내전을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1932년에 인구조사가 처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레바논은 그동안 인구조사를 몇 번 했을까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하고자 했을 테고 기득권이 없는 사람은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빙고. 아,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32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와, 그거 너무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분쟁의 씨앗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분점을 했는데 네. 한쪽이 더 많으면은 분명히 또 다시 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팔레스타인 난민. 아, 이들이 레바논 쪽에 들어오면서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대체적으로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눈에 띄게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이들과 무슬림과의 관계를 복잡해지면서 내전이 75년에 터져서 90년까지 내전을 15년 동안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종교 인구 구성 이 자체가 뭔가 계속 이제 폭발력 있는 문제를 좀 갖게 되는 그런 네. 어떤 씨앗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인구가 분명히 내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데서 조사 다시 한번 하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을까? 이런 네네. 식으로 하면서 했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90년에 타이프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모하마드 빈 살만이 그 네옴시티 한다는 그 근처에 아, 있습니다. 그쪽이군요. 예, 네. 타이프에서 결국에는 조약을 맺죠. 그래서 타이프 협약에 따라서 국회 의석을 128석을 64대 64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앞부분은 이제 쭉 레바논이 어떤 국가인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인구 구성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셨으니까 도대체 이 75년부터 90년까지 내전 15년은 왜 발생한 거고 이스라엘은 왜 쳐들어간 거고 언제부터 사회가 나빴는지 다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디서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발점은 마론파 기독교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타고 가는 차를 갖다가 공격을 해서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충돌이 났죠. 네. 그래서 사실은 레바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온 거는 1948년 제 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네. 이때 이제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들어오잖아요. 가까우니까, 그건, 위로. 가까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진짜 진짜 문제는 70년입니다. 70년에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네. 피에로가 요르단 왕정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결국에는 피에로를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사들이 어디로 가냐면 레바논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70년대 레바논으로 피에로 전사들이 모이면서 이제 레바논이 28 분쟁의
본격적인 불구덩이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스라엘과는 필연적으로 근본적으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쨌든 82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부로 쳐들어간 게 82년이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때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 들어오니까 갑자기 순위파 세력이 많이 커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아파들이 이제 골치 아프죠. 네. 어쨌든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위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들어오니까 내전이 더 격화되고 있었고 82년 전쟁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라파트가 베이루트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자,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네. 이스라엘로서는 뭐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을 우리가 참을 수 없으니 82년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러던 찰나에 영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아마 아부 니달이라는 또 팔레스타인 조직에 의해서 아마 암살 미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부 니달은 또 피에로라는 또 다른 조직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걸 빌미로 해서 자, 우리 대사를 주기로 했어요. 더 이상 우리는 못 참아. 네네. 그래서 82년에 전격적으로 레바논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론파가 집권을 해서 친 이스라엘 정권을 세우면 피해라도 좀 제거하고 레바논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망된 꿈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아리엘 샤론, 일명 우리 중동의 도살자 이런 안 좋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총리는 문하셴 베긴 총리였죠. 문제는 아리엘 샤론이 총리를 거의 속이다시피 해서 전쟁을 완전히 확전을 시켜요. 피에로를 계속 공격하고 뭐 베이루트까지 들어가고 마음대로 막 휘젓다가 결국 바시르 주마일이라는 마론파 정치인을 대통령까지 만들어냅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에 집권하게 들어가기 전에 암살이 돼버려요. 당선이 되긴 됐는데 이스라엘이 또 무슨 짓을 하냐면 베이루트 서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촌 2개가 있습니다. 피에로 무장대원들이 숨어 들어갔다. 우리가 쟤들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난민촌에 팔랑지라는 마론파 무장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이 기독교 마론파 팔랑지가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학살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다음 방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난민촌을 둘러싸 있으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냐. 그런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죽이지 않았지만 근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게 난민촌 학살 사건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미지 자체가 레바논을 침공한 것도 문제인데 팔레스타인 난민들 1,500 정도를 거기에 여성들, 아이들 다 죽었습니다. 학살, 방조, 조장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는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겪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 사건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일단 뭐 레바논을 침공한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 아무것도 그려내지 못하고요. 난민을 학살했다는 그 주홍 글씨만 얻어오고 본인들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못했고 결국 그 문하셴 베긴 총리는 이 레바논 사건 때문에 결국 총리직 물러난 후에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저 세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난민촌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에서 카한 위원회라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난민 사건에 연루되고 방조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위원회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나갔죠? 완전 철수한 거가 몇 년도죠? 82년인데요. 국민들은 한 몇 년 있다가 바로 나왔지만 문제는 계속 싸움이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이 거기 레바논 남부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우스 레바니즈 암이라 그래서 레바논 남부군 즉 마론파 기독교인들로 만든 또 부대를 만들어서 그 부대를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그리고 본인들도 좀 들어가 있으면서 남부 레바논의 일종의 헤즈볼라와의 교전을 막기 위한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지대를 만들죠. 그걸 무려 2000년대까지 끌고 갑니다. 18년 만에 나옵니다. 18년 결국은 18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레바논 남부가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왜 레바논 남부가 문제냐면 레바논 남부가 일단 시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은 종파별로 사는 지역이 좀 갈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북쪽에 많이 살거든요. 네. 남부 쪽은 가난하고 여러 가지 생산 능력이 별로 없는 농촌과 같은 곳에서 시아파들이 주로 가난한 사람들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남부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부와 부딪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휴전선이 있고 뭐 2km, 2km 비무장지대가 네네.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있고 우리는 비무장지대 밖에 쪽에는 철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군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민통선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사는 곳은 상당히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전장치가 여러 한 개가 20km 넘게 떨어진 데서 처음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에 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헤즈볼라 그쪽에서 남쪽에서 뭐 로켓을 날리면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남부가 이스라엘로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북부를 포기하고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레바논 남부 쪽을 밀어서 위협 세력을 위로 올리려는 거예요. 그 올리려고 하는 데가 바로 리타니 강입니다. 아. 거기까지 국경에서 리타니 강까지 비어 있어야지 네.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충지대를 만들려면 거기까지는 좀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군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올리려고. 근데 네. 안 올라가죠. 사실은 교수님들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도대체 레바논은 어떤 국가길래 이제 역사부터 궁금하기도 했고 헤즈볼라라는 거는 실체가 어떤 거고 이 의회 안에서 혹은 이 정치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두루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헤즈볼라는 1982년입니다. 이란이 레바논에 세워준 시아파 무장단체죠. 네. 그런데 뭐 82년에 그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하죠. 네. 침공한 이유는 피에로, 즉 아라파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1982년에 레바논에 들어갔고요. 전쟁 말미에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천대받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기독교인들 천대시하죠. 순지파들도 싫어하죠. 이러니까 시아파가 너무나 정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소외받는 소수자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돈과 자금 네. 필요한 것들을 다 대면서 원래 시아파 조직이 아말이라는 시아파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 사람들을 또 흡수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네. 뜻은 신의 당이라는 뜻이고요. 헤즈브 알라라는 새로운 정당을 하나 레바논에다가 만들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출발해서 헤즈볼라가 주로 했던 활동은 사회복지구제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총 들고 막 싸우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명분은 좋은 거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레바논 사회에서 전대받는 시아파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한 거죠. 의료, 교육, 구제 이런 네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지지를 얻었죠. 네. 그리고 레바논 사회에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일을 하냐.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하니까. 자, 그렇게 출발하면서 힘을 얻었고요. 그러다가 1992년쯤 돼서는 의회에 진출도 합니다. 선거에 후보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장관도 실제로 배출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레바논 사회에서 그냥 분리되어 있는 무장단체가 아니고 실제 지금 집권 세력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레바논 정치 결정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네. 레바논이라는 정치 체제가 종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힘을 못 썼을 못 썼을 것이다. 겁니다. 종파로 분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가 내전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군대 병력을 넣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세력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82년에 이스라엘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란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당시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가 헤즈볼라 같은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고안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2년에 이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만들어서 이란이 계속 후원을 한 거고, 그러니까 82년부터 85년까지는 은밀하게 움직이는 상태였고, 85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모태는 82년입니다. 성 박사가 얘기했듯이 아말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아말은 희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들도 시아파예요. 아말과 헤즈볼라가 다른 점은 뭐냐면, 아말은 약간 세속주의적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뭐 시아파의 국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일단 일단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 레바논에 좀 정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건데 헤즈볼라는 이슬람주의를 얘기를 해요.
이란과 똑같은. 좀 근본주의적인 어떤 철학들. 예. 그 네. 둘이 달라요. 그런데 헤즈볼라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치면은 YMCA, YWCA 이런 조직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사회 활동을 했어요. 네. 지진이 나거나 불이 나면은 우리 같으면은 119가 제일 먼저 와서 사람들을 돕고 국가가 와서 돕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와서 도우니까. 그런 일들을 이 헤즈볼라가 한 거고, 그래서 헤즈볼라 학교 있고 병원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복지 시설을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즈볼라가 사실은 정부 안에 정부처럼 역할을 한다 이런 이제 기사를 네. 본 것 같고요. 실제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가 장악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 보면은 금융부터 뭐 의료 서비스, 교육 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 일을 하듯이 다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Foreign Affairs에서 지난 7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가 너무 후지니까 헤즈볼라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실제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은 한 35% 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도 뭐 한 55% 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헤즈볼라에 대한 시선은 어떤 건가요? 물론 여론조사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레바논 내에서 여론조사를 보시면 빠르겠지만 일단 뭐 시아파들은 당연히 헤즈볼라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나 뭐 아직도 아말이라는 아까 또 다른 시아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시아파가 또 헤즈볼라를 지지한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지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순니나 기독교 쪽에서는 시아파를 좋아하지 않죠. 특히 이제 뭐가 문제냐면 2006년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2차 레바논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34일간 전쟁하는 기간 중에 레바논 쪽 베이루트의 기간 시설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공항, 뭐 항만, 도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레바논 국민들이 봤을 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 좋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족을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전쟁의 피해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는 감내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피해가 났었기 때문에 헤즈볼라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6년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순찰을 도는 차량을 대전차포로 쐈어요. 헤즈볼라가 먼저. 이스라엘 군인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2명의 시신을 들고 가버렸어요. 헤즈볼라가. 그걸 구하겠다고 다른 이스라엘 팀이 들어갔다가 또 5명이 더 죽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니네 이거 캐수스 벨리야. 끝났어. 그래서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포로 교환이고 뭐가 없고 네. 니네들이 우리가 한 대 쳤으니까 네. 우리는 반드시 보복할 거야 하면서 들어갔군요. 그렇죠. 네. 시에 말해서 이제 억지력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휴전, 인질 교환, 시신 교환 이런 걸로 해결될 게 아니다. 이번에 반드시 헤즈볼라를 손을 봐서 억지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에우드 올메르트 총리가 바로 전쟁 선포하고 34일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졌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들리는 후문에 따르면 하산 나스랄라가 네. 굉장히 후회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이 네.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하산 나사라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때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후회한다. 그런데 왜 다들 이스라엘이 진전쟁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네. 이스라엘 일단 군인들이 121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네요, 군인들. 생각해 보세요. 정규 국가의 군대와 싸워서 120명 죽는다면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무장 조직이잖아요. 121명이 죽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책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뭐 한 거냐 도대체. 이거를 가장 즐거워했던 것은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란 이란도 쪽.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란은 그때 무슨 말까지 했냐면 니네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싸운다고? 야, 너 헤즈볼라도 못 이기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국경은 레바논 남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국경은 레바논 남부다. 아, 그렇게까지 표현했군요. 그래서 2006년 전쟁이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치욕적인 전쟁이긴 해요. 정가만 놓고 본다면 헤즈볼라가 당연히 졌죠. 네네. 그러나 헤즈볼라를 제압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패배한 거라고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헤즈볼라에 대한 신화가 생긴 것 같아요. 34일 전쟁에서 무려 이스라엘과 싸워서 헤즈볼라가 이겼고 병력이 뭐 10만이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계속 몸집을 좀 불려왔던 건가요? 어쨌든 그게 국민들로부터 약간 지지를 받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지지를 한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스라엘이 이제 공항부터 해서 도로, 항만 파괴를 하니까 베이루트 주민들은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도 좋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도대체 얻는 게 뭐가 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훨씬 많았죠. 헤즈볼라는 어쨌든 레바논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되고 계속해서 거기서 뿌리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레바논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레바논 국민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헤즈볼라도 2006년 이후로 도발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또 도발했다가 이스라엘에게 또
그만큼 당할 수 예, 있다. 당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2006년 이후로 이스라엘과의 어떤 무력 충돌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 2006년 누구도 이기지 못한 그 전쟁 이후에 벌써 이제 10여 년이 흘렀는데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10월 7일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이제 전쟁이 났고 친이란 세력들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의 논리에서는. 그래서 계속 이제 헤즈볼라가 개입을 했던 건 사실인데 이번에 엄청나게 이 전선이 커지고 확대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삐삐 테러부터 시작해서. 네네. 최근 사건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올해 사실 헤즈볼라를 좀 잡으면서 특히 이제 삐삐 폭탄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의 저항의 축을 하나씩 제거를 하겠다라는 완전히 수세에서 공세적인 전략으로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삐삐 폭탄 터뜨리고요. 헤즈볼라 지휘부가 사실상 사라졌고요. 네. 이번에 반드시 헤즈볼라는 완전 괴멸은 어렵지만 네. 최대한의 피해를 입혀서 향후 5년이나 10년 좀 북쪽 전선을 좀 안전하게 가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략이죠. 전선 오히려 더 확대해서 이제는 헤즈볼라까지 약간 내친김에 뭐 이런 분위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 헤즈볼라 이렇게 공격하면서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헤즈볼라 공격에 대한 후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2006년에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보복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탄야후 총리는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전쟁을 단순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이란이 있고 그래서 이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하는 모든 방점을 보면은 결국은 이란에 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에서는 제거하겠다. 이 상황에서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일부러 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이 속으로는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란의 영향력을 중동에서 제기하는 건요, 이스라엘만 원하는 게 아니라 아랍 국가들도 원합니다. 아랍 국가들도 머리 아프거든요. 이게 그냥 비국가 무장 조직이 힘이나 약하면 그냥 깽단 정도라면 그냥 우리가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는데 이건 네. 그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죠. 네. 지금은 이제 미국도 지쳐 있는 상황이고 또 대선 앞두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난감한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금 바쁘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지금 다 하고자 하는 건가요? 저는 정확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 캠페인의 중에는 후보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을 하기 어렵잖아요.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다. 그럼 교수님, 이제 하마스는 일단 어느 정도 제압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북쪽으로 레바논으로 향하고 있는. 일단은 뭐 그런 거의 상황? 평정을 한 상태죠. 근데 제가 이번 전쟁에서 초기에 들었던 두 마디가 여전히 기억이 남고 그게 연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이 당시 네타냐후 정부의 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질 문제를 두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와, 끔찍하다 끔찍한 생각을 얘기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질을 죽더라도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 말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1년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1년 갈 수 있다고 네, 1년 얘기했던가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시점에서 생각해보면은 미국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대선이 분기점이 된다는 얘기가 대통령 뽑히면 이제 좀 목잡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으로 확전해서 최대한 뿌리를 없애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대선 올해 때까지는 말뿐만 아니라 네.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네, 새로 당선될 미국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타냐후 총리는 끝까지 버틸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의 축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전쟁도 헤즈볼라 전쟁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빨리 안 끝납니다. 궁극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이어가면은 이번에 9월 27일에 유엔 연설에서 본인이 들고 나왔던 지도 두 개, 축복의 지도와 저주의 지도 중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된 이 축복의 지도가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는 신중동이고,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린 지도 중에 이스라엘 땅에 네. 팔레스타인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까?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이나 가자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로만 오로지. 그려져 있습니다. 의도하는 게 딱 그림으로 나왔네요. 네타냐후 총리의 생각하는 신중동 구상이 그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랍 국가들만 동의해주면 되는데 아랍 국가들이 지금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의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차곡차곡 준비해 왔을 테고 레바논 정부는 그냥 모아했던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해서요. 레바논 정부는요. 레바논 정규군이 있죠. 레바논 아미 포스 LAF라고 있습니다. 병력도요. 헤즈볼라보다 적어요. 아, 헤즈볼라보다 병력이 적어요.
헤즈볼라 보통 한 예. 10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레바논군이 한 7만에서 8만입니다. 그 사실상 그 레바논의 군사력이라는 거는 네. 헤즈볼라의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를 어떻게 통제하거나 헤즈볼라에 대해서 어떤 대항하거나 네. 그럴 리가 만무하고요. 거기다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어떤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이 레바논 정부 자체가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도 안 되고 이스라엘과도 무력 충돌도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리는 지키되 네. 교전을 하지 않고 위험할 때는 조금씩 뒤로 후진 피해라. 이게 지금 레바논 정규군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한 나라 이루지 말고 그냥 우리 셋이 이혼하자. 찢어 살자. 찢어서 살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레바논이 한 나라가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의회는 어쨌든 종파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점돼 있고, 그런데 국가의 기능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그 와중에 어쨌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이제 무력을 계속 키워온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정부처럼 약간 활동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네요.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그냥 분리된 느낌? 그 레바논 정부의 효율성이 없는 게요. 만약 자리에 공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종파가 결정하기 전까지 그 자리는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뭐 몇 년간 공석이더라. 이게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레바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구조를 알면 또 나름 이해가 가는 것이고. 네. 그렇게 지금 되는- 와서 대통령이 누가 되려고 하면 헤즈볼라가 지지를 해줘야 되죠. 가장 큰 세력이 동의를 해줘야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론파 기독교잖아요. 근데 헤즈볼라하고 척을 지겠다라고 막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국가가 이 정파를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아시다시피 2006년 전쟁 이후 유엔 결의안 1701조가 나왔죠. 거기에 따르면 리타니강 남부 지역에 레바논 정규군 외에는 어떤 무장 세력도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해야 된다. 이게 유엔 결의안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국경에서 한 29km, 30km 됩니다. 그 사이에 헤즈볼라 군이 들어와 있으면 이스라엘로서는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니네들은 유엔 결의안 지킨 게 몇 개나 돼 있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네. 1701조 우리 안 지킨 거 맞는데 그럼 니네는 도대체 유엔 결의안 몇 개를 안 지킨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기가 안 돼요. 레바논이 정말 아름다운 국가고 이스라엘하고 사실상 전쟁을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무슨 영토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아니면 레바논을 공격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어찌 보면 레바논 국민들이 헤즈볼라에 납치되어 있는 게 아닐까. 만약 하산 나스랄라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레바논에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가자지구 수많은 주민들이 죽고 있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당연히 뭐 이스라엘이 반대하지만 거기를 다시 연대를 하겠다면서 또 다른 전선을 넓혀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국제사회가 참 레바논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있다시피 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중동 문제에 애정을 갖고 계신 두 분께서는 레바논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처럼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고요. 또 지상군도 들어가 있고 이 전쟁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조금 염려가 되고요. 수개월에서 아니면 뭐 1년이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레바논 주민들의 피해는 뭐 너무나 커지겠죠. 난민도 많이 생길 것이고 사상자도 많이 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빨리 레바논이 정상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정부가 들어서야 되고, 특히 헤즈볼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좀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 체제는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전에는 완전히 종파에서 조금 종파의 간격이 무너지고 있는 거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데, 결국엔 저도 이제 선 교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헤즈볼라의 막강한 힘을 제어할 수 없다면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정상국가가 되게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국 군대보다 더 강력한 민병대 조직이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일단 않습니까? 제어가 안 되죠. 제어가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는 레바논의 정상 국가는 불가능하다. 지금 어쨌든 네타냐후가 이 시기를 활용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고, 이란과도 하마스의 수장 이란 한복판에서 사살하고, 이란은 또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데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쟁 안 하려고 하고 유엔에서도 평화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타냐후는 뭐 아랑곳하지 않은 것 같고, 이란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스라엘이 언제 어떤 수위로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이것만 남아 있죠. 핵기질 공격할 예, 것인가, 예. 군사기지를 공격할 것인가. 예, 그게 이제 관건이고 그 다음에 그 공격에 대해서 이란이 과연 이스라엘을 제재할 공격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전될 것인지, 그게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이란은 지금 전쟁 안 하고 싶어하는 기운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란 안 하고 입장에서는. 싶죠. 네. 왜냐면은 지금 경제 제재를 풀어야지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모든 국민들도 경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통령을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어보라고 뽑았는데 네. 경제 제재를 풀려면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하면 미국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이게 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공격을 받고도 이란이 얼마큼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헤즈볼라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레바논은 과연 어떤 국가인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죠. 레바논 국민들은 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